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5회 기출문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고요. 21번부터 총 40번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 기출문제를 다 학습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절대 떨어지기 힘든 시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21번부터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사원에 대한 근성연수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경우의 결과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필터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필터 문제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필터에 자동 필터가 있었고요. 고급 필터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21번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자, 해당 조건이 주어졌고요. 해당 조건을 보니까 고급 필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고급 필터 조건 작성 시 AND 조건은 같은 행, OR 조건은 다른 행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 암기팁 말씀드렸는데요. 자, AND, O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 조건은 같은 행이죠. 같은 행이고요. OR 조건 같은 경우는 다른 행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게 되면 자,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고 근속연수가 10보다 크다네요. 맞죠? 해당 조건은 AND 조건으로 묶이게 됩니다.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고 AND 조건으로 묶어주고요. 근속연수가 10보다 크다. 그리고 또는 조건이다. 그쵸? 그러면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고 근속연수가 10보다 크거나 다른 행에 적어주면 OR 조건이 됩니다. 직위가 사원이고 근속연수가 5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행부터 볼까요? 자, 김일민이라는 행을 보게 되면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고요. 근속연수가 10보다 크다. 그쵸? 김일민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김일민은 모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로 특정 보기에 잘못된 보기를 찾을 수는 없고요. 김유민을 보게 되면 성이 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근속연수가 10보다 크다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OR에 의해서 아래쪽 조건을 보게 되면 직위가 사원이고요. 근속연수가 5보다 작기 때문에 김유민도 해당이 되네요. 김일민, 김유민 둘 다 있어야 된다. 그쵸? 자, 보기 2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김일빈, 김유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지연 데이터를 보면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직위도 사원이 아닙니다. 이지연은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이민석도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지 않고 직위가 사원이 아니네요. 이민석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지연과 이민석이 나온 보기가 있다면 해당 보기를 제거하면 되겠는데요. 해당 데이터가 1번, 3번, 4번 모두 없네요. 자, 아래쪽 데이터 이어서 볼게요. 성명이 같은 경우에 성이 김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직위는 사원이고요. 근속연수가 2보다 작다. 그쵸? 자, 그러면 성명이가 있어야 됩니다. 보기 1번은 성명이가 없기 때문에 보기 1번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기 3번, 4번 성명이가 있네요. 자, 마지막 민호정 한번 볼게요.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위는 사원입니다. 자, 그런데 근속연수가 5보다 작지 않다. 그쵸? 5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민호성 데이터는 없는 보기, 즉 보기 4번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고급 필터 조건에서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적고요. OR 조건은 다른 행에 적는지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 제시된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로 기존 워크시트의 M3셀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요. 위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위치는 해당 부분이 됩니다. 즉,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이 교차하는 해당 부분이 시작 위치가 되기 때문에 M3셀이 아니라 M5셀을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M3셀 같은 경우에는 필터 영역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은 필터 영역이 되는데 필터 영역에서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은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이 교차하는 해당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해당 부분과 한 행을 띄우고 나서 위쪽에
필터 영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넣을 위치는 M5셀을 선택해서 해당 피벗 테이블을 수행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보기 2번입니다. 직업 필드를 보고서 필터 영역에 설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M3셀이 보고서 필터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직업 필드를 기준으로 필터를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이 열이 된다. 그쵸? L열, M열, N열, 그리고 2행, 3행, 4행 해당 부분이 행이 됩니다. 그쵸? 해당 부분이 행이 되고요. 해당 부분이 열이 됩니다. 그쵸? 자, 열 영역에 있는 해당 부분이 열의 총합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행 부분에 있는 해당 부분이 행의 총합계가 되겠는데요. 행의 총합계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 부분에만 합계가 구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가 되도록 설정되었다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행 레이블의 필드에 그룹화를 설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필드를 볼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해당 화살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위쪽에 있는 게 열 레이블 영역이 되겠고요. 즉, 열 영역이 되겠고요. 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에 있는 게 행 영역이 됩니다. 행 영역이 돼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행 영역이 될 텐데요. 1월, 2월, 3월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기호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날짜 데이터가 있는데 월 단위로 그룹화를 했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건데요. 자, 아무튼 해당 그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월, 2월, 3월이 있는데 플러스 부분 어떤 데이터가 숨겨져 있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요. 즉 행 레이블에 특정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 설정이 되었겠구나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저희가 파트 1과 함께 여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종종 풀어보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당 피벗 테이블의 넣을 위치는 보고서 필터 위치가 아닌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이 교차하는 M5셀로 설정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정렬을 파트 1에서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자, 정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정렬의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설정을 하면 되겠고요. 정렬은 셀 값이나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 정렬을 하면 될 거고요. 숨겨진 행이나 열은 원칙적으로 정렬에 포함되지 않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렬 대화 상자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을 통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 가능하다는 내용도 파트 1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3번 문제의 보기 1번부터 보게 되면 최대 24개의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 설명이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내용은 잘못된 보기고요. 해당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에 정렬을 할 수 없는데요. 자, 해당 부분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의 내용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해당 부분이 시험 문제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원칙적으로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초창기에 문제에 나올 때 숨겨진 행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고 열은 결과에 포함된다 이런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해당 보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렬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숨겨진 행위나 열은 원칙적으로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일을 해서 문제의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4번은 잘못된 보기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정렬을 할 때 셀 값이나 셀 색, 그리고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의 내용만 간단하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정렬을 수행해 볼게요. 자, 중간이라고 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정렬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정렬 기준을 중간이라고 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렬 기준은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셀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필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3번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에 제가 해당 셀을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홈 탭으로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셀에 대해서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렬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해 볼게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정렬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오류가 발생하죠.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는 보기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 편에 제가 사진을 캡처해 두었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이 있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 탭에 들어오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다, 그쵸? 해당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스타일에 보면 중지가 있고 경고가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쵸? 확인이란 스타일은 없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중지 스타일은 해당 아이콘 모양이고요. 경고 스타일은 해당 아이콘이고요. 정보 스타일은 해당 아이콘이 됩니다. 자, 중지는 해당 아이콘, 정보는 해당 아이콘, 경고는 해당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 어렵지 않고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요. 자, 24번에 해당 아이콘들 눈에 익혀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해당 스타일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 메시지 탭에 있는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는 중지, 경고,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4번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 중에 중간 점수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보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다, 그쵸?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관련 내용을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제한 대상은 정수로 설정을 하고요. 제한 방법은 크거나 같다를 설정해서 최소값을 10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류 메시지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스타일을 보면 중지가 있고요.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있다. 그쵸? 스타일은 중지, 경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정할 오류 메시지를 경고로 한번 설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하나를 수정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의 점수를 5점이라고 설정을 하고 엔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어떤 오류창이 나타난다. 그쵸? 저희가 설정한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의해서 해당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해당 오류창을 끄게 되면 앞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원래 있던 데이터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고요. 24번에서 묻는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는 확인이 없었으므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혹시 교재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가 2번 타이핑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오타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무튼 25번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채우기 핸들 관련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관련 내용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25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관련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동 채우기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숫자 데이터가 하나일 경우만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컨트롤 키는 복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숫자 데이터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일씩 증가가 돼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한 개일 때에 약간 반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조금 유념해서 기억을 하면 크게 헷갈릴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하나일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씩 증가가 됩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드래그나 컨트롤 드래그 모두 복사가 되고요.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드래그를 하면 1일 단위로 증가를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혼합 데이터가 있는데요. 드래그를 하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혼합 데이터 보면 합격 01과 같은 식의 문자와 숫자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숫자가 일씩 증가하고요. 해당 데이터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셀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두 개 셀에 대해서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해당 데이터가 1414와 같은 식으로 복사가 되고요. 날짜도 동일합니다. 자, 해당 데이터도 해당 두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자동 채우기일 때 1과 4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두 숫자의 차이만큼 증감이 돼요. 3개가 증가가 되네요.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3씩 증가가 되게 되고요. 날짜도 동일합니다. 자, 두 날짜 사이에 3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날짜 사이에 증감만큼 해서 3일씩 증가되며 채우기 드래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관련해서 숫자가 하나일 때만 조금 유념해서 보면 크게 헷갈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5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텍스트 데이터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고 문자는 그대로 복사되어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R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가 조합되었어요. 자, 이때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문자 데이터는 복사가 되고요. 숫자 데이터는 일씩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가 되고 마지막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의미가 되겠네요. 보기 1번과 보기 2번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보기 2번 내용 모두 올바른 보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컴알 1, 2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문자 데이터는 복사가 되고요. 숫자 데이터는 일씩 증가하고요. 숫자가 앞에 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과 2번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컨트롤은 복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하나일 때는 반대로 적용이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하여 입력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해당 날짜가 복사가 된다. 그쵸? 보기 4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일씩 증가되면서 입력됩니다. 자,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원본 데이터가 31만 4,826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셀 서식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쉼표 같은 경우에 세 자리 생략한 후 반올림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쵸? 자, 세 자리를 생략을 하고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3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에 의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려고 하니 해당 부분에 표시할 게 없다. 그쵸? 따라서 결과 데이터는 315가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원본 데이터가 이번에는 271476이고요. 샵 콤마 샵샵 0에 의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해 주고요. 뒤에 소수점 한 자리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점 0까지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데이터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만약에 해당 부분에 셀 서식이 샵 콤마 샵샵 0 하고요. 점 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때 결과 데이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281476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요. 점까지 표시가 되고 결과가 마무리되겠네요. 자, 샵과 0은 모두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기호인데요.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고요.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쵸? 자, 뒤에 유효하지 않은 0 같은 경우에 샵은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점까지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도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 1900년 1월 1일을 엑셀 내부적으로 1년 번호 1로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1900년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엑셀 내부적으로 2로 저장을 하겠다. 그쵸? 자, 시간 같은 경우에 00시가 있고요. 그리고 24시가 있잖아요. 해당 24시간을 엑셀에서는 내부적으로 1로 저장을 해요. 즉, 00시가 0이 되고요. 24시가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해당 부분에 12시라는 시간이 있으면 엑셀 내부적으로는 0.5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12시 AM이므로 00시를 의미하게 될 거고요. 00시를 셀 서식 0으로 입력받게 되면 그대로 0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만약에 해당 부분에 입력 데이터가 12시 AM이 아니라 PM이었다고 하면 엑셀 내부적으로 0.5로 저장이 될 건데요. 이때 셀 서식이 0이면 소수점을 출력하지 않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반올림이 되어서 1로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 파트 1에서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이번에는 입력된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 형식인데요. Y 4개를 입력하게 되면 연도 4자리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하이픈이 있고요. 그리고 월 같은 경우에 3월인데요. M을 4개 입력하게 되면 영문 전체가 출력이 된다. 그쵸? 그래서 말취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셀 서식이 나오게 되면 해당 문제도 꼭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일 때 샵, 샵샵 0이 있고요. 마지막 쉼표에 의해서 세 자리 생략하고 반올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 데이터는 315가 되는 것이 맞다. 그쵸? 따라서 26번에 보기 1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창에서 찾을 내용에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인 물음표나 별표를
찾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즉, 해당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의 정답은 우선 4번이 되고요. 자, 저희가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를 학습했었습니다. 그쵸? 물음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고 별표, 아스트레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해당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찾기 값을 하게 되면 만능 문자의 의미에 맞게 어떤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입력된 데이터에서 물음표 자체가 입력되거나 별표 자체가 입력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해당 와일드카드 문자를 와일드카드의 기능이 아닌 해당 문자 자체로 찾기 위해서는 만능 문자, 즉 와일드카드 앞에 물결표를 입력하고 찾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해당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만능 문자, 즉 와일드카드 자체를 찾기 위해서는 만능 문자 앞에 해당 물결표를 입력하고 찾게 되면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를 찾게 되는 거죠. 즉 물결표를 하고 물음표를 하게 되면 해당 물음표를 물음표 문자 자체로 인식을 하고 찾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기에 나온 큰 따옴표나 퍼센트나 느낌표는 전혀 관련 없는 보기가 되겠고요. 만능 문자 자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호 앞에 물결표 기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관련해서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F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F키를 누르게 되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단축키가 되는데요. 자, 찾을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 제가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하고요. 물음표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김하고 하나의 문자가 있는 어떤 데이터 셀을 찾아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김하고 미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김미, 김입은, 김영철과 같이 김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데이터 전체를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김 물음표도 찾고요. 김은도 찾고요. 김진, 김지성 이렇게 해당 셀에 김하고 하나의 데이터가 더 있는 모든 셀을 찾게 되는데요. 해당 와일드카드 문자 물음표를 물음표 자체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 물결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하고 물음표가 있는 해당 데이터만 찾게 되겠네요. 자, 한번 엔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데이터만 찾고 그 뒤로 찾을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와일드카드 앞에 물결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번 내용 그냥 떻게 보면 해당 부분은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와일드카드 문자 자체로 인식하기 위해서 물결표를 입력하거나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B3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각 키의 사용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 그림에서 B3셀을 클릭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쵸? B3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각 키의 사용 결과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키를 눌러 현재 열의 첫 행인 B1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잘못되었네요. 자,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홈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행의 A열로 이동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행의 A열이면 왼쪽에 있는 해당 부분으로 이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B1셀이 아닌 A3셀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C5셀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홈키를 누르면 해당 행의 A열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A1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 어디에 있던 A1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컨트롤 엔드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포함된 마지막 행열인 C6셀로 이동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이다. 그쵸? 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컨트롤 엔드키를 누르면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에 있는 곳에
셀이 위치하게 돼요. 즉 C6셀로 이동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Shift 엔터키를 눌러 한행 위인 B2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한행 밑으로 가는데요. Shift는 엑셀에서 주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B2셀로 이동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Shift 엔터키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홈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행의 A열로 이동하기 때문에 A3셀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셀 포인터 관련 단축키를 보게 되면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앞 시트로 이동하는 거죠. 즉 왼쪽 시트로 이동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뒷 시트로 이동하고요. 즉 오른쪽 시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Shift F12를 누르게 되면 시트 삽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 이동 관련해서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 해당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통합 문서라는 것이 같은 엑셀 파일을 의미합니다. 같은 엑셀 파일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크로의 경우에 파일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즉,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다른 시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크로는 파일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트 1번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트 3번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의 매크로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해당 부분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기 2번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에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Shift 키가 자동으로 덧붙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저희가 소문자 A 입력하고 대문자 A 입력할 때 Shift 키 누르고 A 입력하잖아요. 해당 부분과 동일합니다.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Shift 키가 덧붙어서 설정이 됩니다. 보기 2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트 1에서 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해당 부분에 있습니다. 그쵸? 바로 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었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있고요.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하게 되면 personal.xlsb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고요. 엑셀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되어서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면 되겠다. 그쵸? 보기 3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매크로가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매크로는 보안 설정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경우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할 때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이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보안 설정을 설정해주게 되면 실습할 때도 문제가 없어요. 자, 아무튼 보기 4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인데 매크로 파일 같은 경우에 매크로 파일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엑셀 자체에서 보안 설정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필기 합격하고 실기 공부를 할 때 매크로 관련 문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주로 보안 설정 관련 문제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 보기 몇 개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엑셀의 매크로 같은 경우에 동일한 통합 문서에서 시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매크로의 이름은 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엑셀 파일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시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매크로 이름은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엑셀을 통해서 관련 보기 몇 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29번 문제에서 매크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작업하는 시트가 29번 시트인데요. 해당 시트에서 매크로를 하나 기록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요.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건데요. 제가 커말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B2셀에 채우기 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크로를 기록 중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로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작성한 커말 매크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27번 시트에 가서 매크로를 하나 더 기록해 볼게요. 자, 27번 시트로 이동을 해서 매크로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서 매크로를 지정할 건데요. 커말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말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이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보기 1번의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기 4번의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면 보안센터라고 있습니다. 보안센터로 들어가서 보안센터 설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매크로 설정이라고 있다. 그쵸? 자, 매크로 설정 부분에 관련해서 매크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림이 없는 매크로 사용 안함을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매크로 사용을 안 하는 거일 거고요. VBA 매크로 사용 권장 안함 위험한 코드가 시행될 수 있음이라고 있다. 그쵸? 자, 이렇게 보안 관련 설정을 통해서 매크로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서 A1 셀에 포인터를 두고 그림 1을 보면 A1 셀에 포인터를 두고 개발 도구 탭의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여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즉 A1 셀에 포인터를 둔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매크로 1을 작성하였다고 하네요. 다음 중 그림 2와 같이 C3셀에 해당 셀에 포인터를 두고 앞서 기록했던 매크로 1을 실행한 경우에 성적 현황이 입력되는 셀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상대 참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A1 셀에 포인터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성적 현황을 입력했다. 그쵸? 자, 만약에 B1 셀에 커서를 두고 해당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성적 현황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해당 내용이 상대 참조로 기록인 것이죠.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 참조, 즉 참조가 바뀌면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자, 해당 문제를 보면 C3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성적 현황은 오른쪽에 있는 D3셀 해당 부분에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학과가 입력이 되고 학번, 그리고 이름 이렇게 입력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문제에서 물어보는 성적 현황이 입력되는 셀의 위치는 D3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다음으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 행에만 배경색과 글꼴 스타일 굵게를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아래의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입력할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입력하게 되고요.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경색과 글꼴 스타일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행에 대한 조건을 잘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31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3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드 같은 경우에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모드 4, 2라고 했을 때 4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0이 되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될 거고요. 모드 4를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면 나머지를 1로 출력해주는 함수가 모드 함수가 됩니다. 즉 해당 숫자를 k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로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행 번호를 구해주고요. 컬럼 함수는 참조 셀의 열 번호를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조건부 서식이 행 단위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즉 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4번은 컬럼을 적었기 때문에 옳은 보기가 되지 않고요. 로우 함수 즉 행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1이 되면 홀수행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짝수행에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이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행에 대해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부분에 대해서만 서식을 적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변경 전 차트가 왼쪽에 있고요. 변경 후 차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쪽의 차트에 변화된 부분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가로축 항목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있고요. 범례에 세로이, 김희서, 로이, 미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행렬 전환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결과를 아래쪽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차트 문제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행렬 전환을 클릭하게 됨에 따라서 범례 항목에 있던 부분이 가로축으로 가는 거예요. 세로이, 김희서, 로이, 미나로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세로이, 김희서, 로이, 미나가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의 데이터의 행과 열을 전환했다는 설명은 맞는 기능이 되겠고요. 즉 적용한 기능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다. 그쵸? 그리고 보기 1번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맞다. 그쵸? 변경 후 보면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 종류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파란색이 1분기, 주황색 2분기, 회색이 3분기, 노란색 4분기로 해서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 종류가 변경이 되어 있네요. 보기 1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범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범례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위쪽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했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요. 변경 후 차트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보조 눈금선이 있습니다. 그쵸? 세로축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내용은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 보조 눈금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했을 때 가로축 보조 눈금선을 추가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이 가로축 주눈금선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부분이 가로축 보조 눈금선이 돼요. 문제에 보면 세로축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해당 차트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 차트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원본 데이터가 있네요. 해당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변경 전 차트를 아래쪽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차트를 변경 후 차트와 같이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 레이블에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고요. 그리고 범례에 어떤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를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행렬 전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행렬 전환을 클릭하게 되면 이름이 가로축으로 오고요. 범례 부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 2번의 데이터 행과 열을 전환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 종류를 바꾸어 볼게요. 해당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는데요. 해당 누적 세로막 대형 클릭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와 같이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범례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오른쪽에 있었지만 위쪽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십자가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범례의 위쪽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범례가 위쪽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가로 보조 눈금선을 추가해주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이 주눈금선이 되겠습니다. 가로 주눈금선 사이에 보조 눈금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우측 상단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눈금선으로 가서 기본 부가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가로 보조 눈금선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3번의 세로 보조 눈금이라는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1에서 C8영역의 발음이 좀 그렇다, 그쵸? C8영역 좀 발음이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해당 영역의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고급 필터를 통해서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작성할 때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자, 해당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까지 조건의 수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자, 수식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셀 주소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했다면 조건의 수식을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 필드명과 달라야 된다. 그쵸? 자, 문제에 보면 판매 수량이 비열에 있습니다.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기 1번과 보기 3번에 보면 원본 데이터의 필드명과 조건의 필드명을 똑같이 입력했네요. 따라서 보기 1번과 보기 3번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기 2번과 보기 4번 중에 정답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을 해볼게요. B2 셀, 첫 번째 있는 셀을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B2 셀을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다.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를 적어 주시고요.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평균에 사용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B2에서 B8까지의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B2에서 B8까지의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B2셀의 조건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조건을 확인할 때 해당 부분의, 즉 평균을 구한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평균으로 사용한 영역을 달러 기호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기 2번처럼 에버리지 함수에 사용할 인수 부분에 고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B3셀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때는 아래쪽으로 범위가 변경이 되어서 올바른 평균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므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고급 필터 조건의 수식을 사용할 때 조건의 필드명은 원본 데이터 필드명과 달라야 된다는 점을 한 가지 묻고요. 두 번째로 참조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할 때 해당 영역을 고정을 하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저희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의 네 번째 인수를 false로 사용하는 경우에 참조표의 첫 열의 값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VLOOKUP 함수는 세로 참조 함수였습니다. 그쵸? 자, 저희가 자주 보았던 함수인데요. 자, VLOOKUP 함수를 보게 되면 기준 셀, 즉 찾을 값이 첫 번째 인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가 나옵니다. 열 번호가 나오고요.
인수 k가 나옵니다.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을 검색해 지정한 열에서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VLOOKUP 세로 참조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있는 인수 k는 0 또는 false를 입력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요. 1 또는 true를 입력하게 되면 유사하게 일치가 돼요. 자, 정확하게 일치인 경우에 참조표의 정렬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코드가 A, C, B 어떤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격을 구해야 돼요. 자, 어떤 참조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있고요. 가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코드가 A, B, C, D와 같은 식으로 해서 가격이 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찾을 거잖아요. 즉,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여부를 찾기 때문에 참조표의 첫 열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드표가 BACD가 되던 CDAB가 되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참조표의 첫 열의 값은 정렬의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마지막 인수를 true로 지정할 때, 즉 유사하게 일치일 때는 참조표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올바른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실기 학습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마지막 인수가 false일 때는, 즉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때는 참조표의 첫 열의 정렬은 관계가 없어요. 정렬은 관계가 없고요. 단 true일 때는 참조표의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네 번째 인수가 false가 아니라 true라면 올바른 보기가 되었겠지만 false이기 때문에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HLOOKUP 함수는 참조표의 첫 행에서 값을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찾기 참조 함수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주어요.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인덱스 함수는 표나 범위에서 값 또는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설명이다. 그쵸?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주어져요. 어떤 범위가 주어지는데 행번호, 열번호를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2행 2열이라고 하면 1행 2행 A열, B열에 있는 해당 값을 추출해 주는 것이 인덱스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표나 범위에서 값 또는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1에서 254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나 수식, 셀 참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choose 함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수로 인덱스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인덱스 번호가 1일 때 값 1을 출력하고요. 인덱스 번호가 2일 때 값 2, 인덱스 번호가 3이면 값 3을 출력하는 함수가 choose 함수인데요. 즉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choose 함수다. 그쵸? 자, 그런데 choose 함수를 적을 때요. 앞에 인덱스 번호가 나오고요. choose 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인수의 개수는 총 255개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즉, 값 1부터 값 2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 최대로 값 254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부분이 인수 하나고요. 두 개, 세 개, 마지막이 255번째잖아요. 인수를 255개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값은 1에서 250 사이의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 번만 생각해보면 또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몇 가지 보기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의 네 번째 인수를 true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조표의 첫 열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false일 때, 즉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에서 몇 가지 보기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Vlookup 관련해서 보게 되면, 자, 영문 성별을 통해서 성별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성별이 있는 표가 있다, 그쵸? 해당 참조표를 이용해서 성별을 구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의 수식을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Vlookup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을 값은 영문 성별이 되겠고요. 그리고 참조표의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해당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하고 F4키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열 번호는 해당 부분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열 번호를 2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기 때문에 false라고 입력을 할게요. 엔터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는 간단하고요. M이나 F든 순서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참조표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관계가 없는데요. 자, 이번에는 학점을 구하려고 해요. 자, 학점을 구할 건데요. 학점은 유사하게 일치로 구할 거예요. 점수가 딱딱 해당 부분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점 기준표에서 마지막 인수를 true로 지정을 하고 VLOOKUP 함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유사하게 일치를 사용할 때 참조표의 첫 번째 열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정답이 잘 출력이 돼요. 해당 부분 보기 1번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F3셀을 클릭하고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VLOOKUP 함수 적어 주시고요. 찾을 값은 점수를 지정해 주시고요. 참조표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참조가 바뀌면 안 되는 곳이다. 그쵸?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열번호 2로 지정을 해주시고 유사하게 일치기 때문에 tru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70점일 때 C로 출력이 되고요. 55점은 E가 맞네요. 그쵸? 75점 같은 경우에 C로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80점 이상일 때 B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유사하게 일치를 사용할 때 참조표의 첫 번째 열은 오름차순 정렬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OOKUP 함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D18셀의 수식을 작성할 거예요. 등급을 통해서 값을 가지고 올 건데요. 보너스표에 있는 등급을 보게 되면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등급 부분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소문자로 입력된 곳에 값을 잘 가지고 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HLOOKUP 함수를 적어주고요. 찾을 값 등급을 선택을 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참조표의 범위를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채우기 드래그함에 따라서 고정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F4키로 고정을 하고 가지고 올 행번호 1행, 2행인데 저희는 보너스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2행 지정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다, 그쵸? false라고 지정을 하고 엔터 버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문자들은 당연히 잘 가지고 올 거고요. 소문자인 경우에 B일 때 5만 원을 잘 가지고 왔고요. C일 때 3만 원을 잘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A일 때 소문자 A일 때도 10만 원을 잘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2번의 참조표의 첫 행에서 값을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던 보기 2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4번에 몇 가지 보기를 확인을 해보았고요. 다음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이름 상자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이름 상자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 셀이나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곳이 이름 상자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엑셀 시트에 1행, 2행, 3행, 4행이 있고 A열, B열, C열, D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1셀에 500, 1000, 1500, 2000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D1셀에 해당 셀의 값이 1000원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D1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 해당 이름을 보너스라고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1셀에 저희가 수식을 입력할 건데요. A1셀 더하기 보너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1셀에 있는 500과
D1 셀에 있는 보너스 해당 부분이 더해져서 1500이 입력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B1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해당 부분에 채우기 드래그가 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같이 바뀌게 됩니다. A1 셀은 A2 셀로 바뀌게 될 거고요. 보너스가 있는 부분은 이름 상자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2 셀 더하기 보너스가 되어서 1000원 더하기 1000원, 2000원이 출력이 되고요. 해당 셀을 채우기 드래그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A2 셀은 A3 셀로 참조가 바뀌게 되고요. 보너스는 절대 참조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1500원 더하기 1000원 해서 2500원이 결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개념 저희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부터 보게 되면 이름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해요.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이름에는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때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름 상자에서 셀의 이름을 정의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름에 공백이나 해당 기호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도 맞는 설명이고요.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름 상자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엑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절대 참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기 1번의 상대 참조 사용한다는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H2셀이 있는데요. 해당 셀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해 볼게요. H2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에 보면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해당 이름 상자에 해당 셀의 이름을 기본급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D3셀의 월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D3셀을 클릭하고요. 해당 부분에 C3셀을 선택하고 더하기 기본급이 있는 H2셀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C3셀 더하기 기본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엔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C3셀과 해당 기본급이 있는 셀을 덧셈을 한 다음에 월급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에 됨에 따라서 C3셀 해당 부분도 행의 참조가 같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10만원과 기본급 100만원을 더해서 110만원으로 출력이 됐는데요. D4셀을 보게 되면 C4셀은 참조가 바뀌었는데, 즉 C3셀에서 참조가 C4셀로 바뀌었는데 기본급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이름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고요. 절대 참조를 사용한다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채우기 드래그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급 H2셀은 절대 참조로 해서 60만원과 100만원이 더해서 160만원으로 결과가 잘 구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에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0을 입력하고요. 200을 입력하고 300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값을 더 입력해 볼게요. 500을 입력을 하고요. 해당 셀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름을 소문자 AAA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호를 입력하고요. 해당 셀과 AAA를 더해볼게요. 자, 600이 입력되었습니다. 당연히 잘 입력이 되겠죠? 해당 100과 함께 500이 입력된 AAA를 지정했으므로 값이 잘 구해질 건데요. 자, 300이 있는 부분에서 B13셀을 더한 다음에 아까 소문자로 입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300과 500이 더해서 800으로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보기 3번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4번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가 35번 시트인데요. 34번 시트에서 한번 방금 지정한 이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시트로 가볼게요. 자, 해당 시트에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해당 보너스 더하기 앞서 정의했던 AAA를 지정해 볼게요. 엔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과 아까 AAA에 500이 입력되었었는데요. 두 셀의 결과가 잘 더해져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4번의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의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Enter 키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자,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선택된 범위에 대해서 같은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Alt Enter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 주어야 된다. 그쵸?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돌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데요. 해당 기능 사용한 적 있으시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보기 3번입니다. 엔터 방향 키가 아래쪽일 때 Shift 엔터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위쪽 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다. 그쵸? Shift는 엑셀에서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셀에서 엔터 키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할 텐데요. Shift 엔터 키 누르면 반대인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따라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 스크롤 락 키를 누른 후 방향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되고 화면만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해당 스크롤 락 키가 눌려 있는 상태가 아닐 때는 셀 포인터에서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만약 스크롤 락 키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즉 해당 키가 눌러져 있으면 셀 포인터는 고정되고 화면만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이 돼요. 따라서 보기 1번의 Alt 엔터는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6번의 몇 가지 보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아무 영역이나 범위 지정을 하고요. 제가 값을 하나 입력해 볼게요. 커말 합격이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Alt 엔터 키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2번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화면 축소 배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자, 해당 기능은 잘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보기 2번의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엔터 키 누르면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보기 3번의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화살표 방향의 키보드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제가 스크롤 락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방금 눌렀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 볼게요. 그러면 셀 포인터는 고정이 되고 화면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의 보기를 확인해 보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차트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차트 유형은 해당 차트 그림을 기억하면 관련된 특징을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입니다.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내기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다. 그쵸? 자, 특정 기간 동안 데이터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차트가 꺾은 선형 차트가 됩니다. 자, 해당 모양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보기 2번입니다. 원형 차트예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며 맞는 설명이
설명이다. 그쵸? 여러 데이터 계열이 각각의 고리로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를 보면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서 의미하는 차트는 도넛형 차트가 되겠네요. 여러 데이터 계열이 각각의 고리로 표현되는 차트는 도넛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원형 차트와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는 차트가 도넛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되었고요.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방사형 차트예요.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의 변화를 보여주며 맞는 설명이다. 그쵸?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에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방사형 차트를 보면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해당 중간 지점을 바탕으로 어떤 각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몸무게가 있을 수 있고요. 키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몸무게가 여기고 키가 여기고 그리고 뭐 시력이 있다고 하면 시력도 어느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요. B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에 용이하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사형 차트, 각 계열은 가운데에 뻗어나오는 가축을 가지게 되고요. 데이터 계열 간 항목 비교에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분산형 차트예요.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형 차트, X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에 표시를 하는 거다. 그쵸? 주로 과학용,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 사용을 하고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보여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선 수많은 데이터를 분산형 차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형 차트도 사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원형 차트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기 2번의 내용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정 영역의 총점이 160 이상이면 조건이 되겠네요. 판정이 G열에 있습니다. 그쵸? 160 이상이면 우수, 100 이상 160 미만이면 보통, 100 미만이면 노력으로 입력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때 G2셀에 입력할 수식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하나씩 저희가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 if를 먼저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른 보기들 보니까 if 먼저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총점이 16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총점이 있는 F2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2셀이 16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 주시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우수라고 입력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참일대의 값 우수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100 이상 160 미만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if 적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2셀이 1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160 미만은 자연스럽게 만족할 거기 때문에 F2셀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00 이상일 때 이때는 보통이라고 출력이 되면 되겠네요. 자, 보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100 미만일 때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100 미만이 되겠네요. 이때는 노력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if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수식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3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39번 문제 같은 유형은 잘 출제되진 않는데요. 자, 저희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39번 문제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해당 문제 풀고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보기 1번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 1번의 내용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2번 같은 경우에 차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즉 기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이나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내용을 기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차이점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형은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보기 2번의 내용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내용은 당연히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로 들어가게 되면 인쇄 영역과 인쇄 제목은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해당 부분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쵸? 10%에서 40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너비를 1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관련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에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부분은 보기 2번의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 부분이 다르구나 정도 눈에 익히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 들어가면 자동 맞춤에서 용지 너비와 높이를 1로 지정하면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열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문제 관련해서 엑셀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 문제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설정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해당 페이지 설정 누르기 전에 우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저희가 학습했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해당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시트 탭으로 들어가면 인쇄 영역과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과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P를 눌러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한데요. 시트 탭에 보면 인쇄 영역과 인쇄 제목은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페이지 설정에서 원래 보기 2번의 내용, 인쇄 제목과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나왔듯이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은 설정할 수 없으므로 보기 2번이 정답이 안 되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이해되실까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보기 2번은 정답이 안 되었고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39번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바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눈금선은 셀의 테두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쵸? 행렬 머리글을 포함하여 자, 해당 부분이 행 머리글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이 열 머리글이 되겠네요. 행열 머리글을 포함하여 인쇄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가서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눈금선에 의해서 셀의 테두리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기 아쉽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바로 마치기 아쉬워서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탭들이 있는데요. 각 탭에서 어떤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 내용을 아셔야 돼요. 해당 부분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 해당 부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시트 탭에서 설정한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눈금선은 셀의 테두리 인쇄 여부를 설정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인쇄는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인쇄할 때 설정을 한다. 그쵸? 행렬 머리글은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메모를 보게 되면 메모의 인쇄 여부 및 인쇄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위치는 시트 끝에 인쇄를 할 수 있고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오류 표시도 있고요. 페이지 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영역도 설정할 수 있다. 그쵸? 인쇄 영역 설정할 수 있고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페이지 설정의 각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끝내기 아쉬워서 시트 탭만 보았고요. 40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셀의 테두리를 인쇄하기 위해서 눈금선, 행렬 머리글을 인쇄하기 위해서 행렬 머리글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급 필기 강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쵸? 2급 필기 파트 1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트 2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급 필기 시험 합격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최근 합격 후기를 보면 파트 1만 학습하고도 합격하셨다는 분도 있고 파트 1을 학습하고 파트 2 기출 문제를 보통 2회 전후로 풀어보고 합격하셨다는 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1 내용을 꼭 잘 학습해 주시고요. 빈출되는 개념 위주로 추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파트 1 내용을 꼭 잘 학습해 주시고 파트 2의 기출 문제 2회에서 많게는 3회 정도만 풀이하시고 관련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5회 기출문제 풀이를 완료했고요. 2급 필기시험 충분히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실기 같은 경우에도 같이 파이팅을 하면 될 텐데요. 2급 실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급 실기는 그리 어렵지 않고요. 합격률도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2급 실기도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2급 필기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2급 실기도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